자, 이제 4차원 운동량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차원 운동량 벡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3차원 운동량 벡터는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했습니다. 속도는 벡터고 질량은 3차원인 경우에는 좌표의 회전에 대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3차원 스칼라였죠. 그래서 3차원 벡터인 V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3차원 벡터인 운동량 벡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4차원 운동량 벡터로 할 때 그때 곱하는 m은 어떻습니까? 4차원 스칼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봤죠? 똑같은 물체의 질량을 A기준계에서 볼 때하고 B기준계에서 볼 때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죠? 이건 4차원 스칼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렌츠 변환하면 변하게 됐죠. 그래서 움직이는 질량은 감마배죠. 그래서 m 대신에 무엇을 곱해줘야지 되겠냐면 네, 바로 그렇죠. 정지 질량. 이것은 우리 4차원 스칼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원 운동량 벡터를 P4는 M0, U4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U4는 4차원 속도 벡터입니다. 그러면 4차원 운동량 벡터를 굉장히 잘 정의한 것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운동량 벡터가 속도 벡터가 뭐예요? 4차원 속도 벡터가 뭔지 알죠? 4차원 속도 벡터가 뭐였습니까? 3차원 속도 벡터에다 감마를 곱한 것이 이제 공간 성분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분은 광속에다 감마를 곱한 것이었죠. 아이너 준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쓸 것 같으면 M0를 안에 집어넣었으면 M0 감마 V,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분은 IM0 감마 C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네 번째 성분까지를 P4를 요걸 그냥 써주면 요거는 운동량 성분이 있고 네 번째 성분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냐면 E라고 붙여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에너지 E, 그리고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C로 나누고 여기다가 I를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왜 에너지 E를 운동량 4차원 운동량 벡터의 네 번째 성분에다가 놓을까? 이때 이렇게 놓은 요거는 상대론적인 운동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론적인 운동량은 이렇게 생겼는데 봤더니 뭐예요? M0 감마가 상대론적인 질량이죠. 그래서 상대론적인 운동량은 우리 그냥 속도에다가 상대론적 질량을 곱해줘야지 상대론적 운동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뉴턴 역학에서 보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분마다 성립하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X성분의 운동량, Y성분의 운동량, Z성분의 운동량이 성립하는데, 이 에너지 보존 법칙, 뉴턴 역에 성립하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바로 네 번째 성분, 운동량 보존 법칙의 네 번째 성분이라고 하면 아주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C분의 1을 P4의 네 번째 성분으로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 이렇게 써놓으면 운동량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공간 성분 P제곱 빼기 요거 제곱 더하기 저거 지금 I제곱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P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2제곱이 되는데, 로렌츠 변환을 하면 요거는 불변이 됩니다. 요거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제곱 빼기 C제곱분의 2'제곱하고 같아진다. 로렌츠 변환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요 크기를 우리 또 알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P4는 M0 정지질량 곱하기 U4라고 그랬으니까 P4의 제곱은 뭐와 같겠어요? M0 정지질량의 제곱에 4차원 속도 벡터의 제곱과 같겠어요. 근데 요거 우리가 알죠. 요거 우리가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C제곱이었어요. 그래서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는 요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요게 요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 이 식이 되는데, 이 식이 바로 C제곱을 양변에 곱해줄 것 같으면 굉장히 유명한 식이 나옵니다. 그 식이 바로 뭐냐면 2제곱은 P제곱 C제곱 더하기 M0 제곱 C 4승. 이게 바로 에너지, 운동량, 질량 사이의 관계고, 이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부터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의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왔어요. 이것은 어디서나 성립하는 굉장히 유용한 식입니다. 유용한 식인데,
어떤 경우에 특별히 이것을 볼 수가 있냐면 정지한 물체의 경우에 볼 수가 있겠어요. 정지한 물체 보면 정지한 물체에서는 P는 0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 P는 0 대입하면 뭐가 돼요? E0는 정지한 물체니까 E0 이렇게 썼습니다. M0 C제곱, 이게 바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입니다. 그래서 E는 mc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 뭐 학생들이 등 뒤에다가 E는 mc제곱 이렇게 써놓고 다니죠. 네. 그러면 E는 mc제곱이라는 식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는 손으로 만져지는 겁니까? 근데 M은 어떻습니까? 요거 만져지는 거죠. 요거 만져지지 않는 에너지하고 요거 만져지는 질량하고 여기다 C제곱 곱하면 같아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합니까? 네, 처음엔 좀 궁금했는데 이게 이제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밝혀졌냐면 이 식은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을 알려졌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E는 mc제곱을 E0는 m0 c제곱 뭐 이 똑같은 얘기죠. E는 mc제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어떻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냐면 정질량이 m0인 물체가 광속 c로 달리면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m0 c제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0 mv제곱 이렇게 되죠. 속도 v로 달리면 웬일인지 앞에 2분의 1만 빼고 광속으로 달리면 뭐 이렇게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마치 질량 에너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라고 하면 무엇인지 몰라요. 에너지하고 할 때는 무슨 에너지인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죠. 화학 에너지, 빛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자, 이것은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질량이 에너지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질량도 질량 에너지라고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조건만 맞으면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언제든지 바뀝니다. 단 양은 철저하게 보존됩니다. 다시 말하면 10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10이라는 뭐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11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바뀌고 10으로 바뀐다. 그래서 에너지는 없던 데서 만들어지거나 있던 데서 없어지지 않고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데 이때 에너지의 양은 철저하게 유지되는데 그때 질량도 그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질량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질량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질량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경우가 바로 뭐냐면 원자폭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원자폭탄에서 조건이 맞으면 그중에 질량 에너지의 일부가 여러 가지의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나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뭐 알았습니까? 굉장히 빠른 우주선이 대기에 분자하고 꽝 충돌해서 뮤온이 생겼죠. 이때 바로 굉장히 빠른 양성자 우주선의 운동 에너지가 질량 에너지로 바뀐 것입니다. 네, 입자과석기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는 mc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건 필요가 없고 에너지하고 질량하고 같은 거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C제곱은 무슨 역할이냐? C제곱은 바로 단위를 환산해 주는 역할입니다. 우리 질량이 에너지인 한 형태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쓰고 에너지의 단위는 줄로 썼어요. 이렇게 다른 단위로 썼어요. 우리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열이 에너지 일종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을 뭘로 쟀냐면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로 쟀어요. 그런데 나중에 열이 알고 봤더니 에너지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칼로리라는 단위를 줄이라는 단위로 환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칼로리가 줄로 환산시키면 얼마였냐면 4.2인가 뭐 그랬죠. 4.18 뭐 이렇게 곱해주면 1칼로리를 줄로 바꿀 수가 있었죠. 네, C제곱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량 1kg을 줄로 바꾸려면 C제곱을 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량 1kg을 에너지의 단위로 표시하면 그러면 여기다 킬로그램하고 이렇게 곱하면 9 곱하기 10의 16승이 되겠어요. 그리고 단위를 그대로 쓰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나누기 세크 제곱인데 이 단위를 한마디로 말한 게 바로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위를 환산시켜 주려면 C제곱을 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또 다른 것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운동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 운동에너지 우리 어디서 알았었습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한번 적번에서 나왔었죠. 근데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상대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사적입니다. 근데 근사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의해서 구한 운동에너지도 근사적인 에너지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진짜 운동에너지의 표현은 우리 상대성 이론으로 해야지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속도 V로 움직이는 물체의 총 에너지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보면 쫙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E는 M0 감마 C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E는 M0 감마 C제곱이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그 물체의 총에너지가 되겠어요. 근데 정지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지했을 때 총에너지는 M0C제곱이죠. 그래서 정지했을 때는 에너지가 이건데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이거라면 운동에너지는 뭐겠어요? 요거의 차이겠죠.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요 둘의 차이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좀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마가 보통의 경우에는 어때요? 보통의 경우에는 감마를 무엇으로 이렇게 근사시킬 수가 있냐면, 베타가 C분의 V가 1보다 굉장히 작으면 우리 무슨 식을 이용할 수 있냐면 1 더하기 X의 N승은 이거 여러 번 우리 이용했죠. X가 1보다 굉장히 작으면 이게 1 더하기 NX와 같다. 이런 근사식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용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뭐와 같습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승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거 그대로 쓸 것 같으면 1 더하기 N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X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죠.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베타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요건데 감마 마이너스 1인데 감마가 1 더하기 2분의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게 바로 뭐가 돼요? 2분의 1 베타 제곱인데 C제곱을 곱하니까 2분의 1 M0 V제곱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2분의 1 M0 V제곱, 2분의 1 M,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정의했던 운동에너지는 제대로 된 운동에너지의 근사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저절로 어떻게 얘기하면 저절로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한테 무엇을 하게 해줬습니까? 네, 나중에 세계 제2차 대전을 이기게 해줬죠. 그 전까지는 물리라고 하는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꾀재재한 옷을 입고 3등 열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을 물리를 한 사람들이 이기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기초과학을 연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깨끗한 양복에 비행기도 1등석만 타고 다니고 이런 걸로 대접받는 세상으로 나가게 만든 게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을 때 특수상대성 이론이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몰라가지고 광전 효과로 노벨상 받았다고 그랬죠. 네, 알고 봤더니 특수상대성 이론이 세계대전도 이기게 해주고 그것뿐입니까? 네, 우리 인간을 잘 살게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공헌이 많습니다. 네, 특수상대성 이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것을 일반화시킨 것이 일반상대성 이론인데, 일반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는 원자 핵에 대해서 한 주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